안녕하십니까, 노문영 변호사입니다. 이번 시간 제가 설명드릴 내용은 발달장애인을 위한 신탁제도에 관한 내용입니다. 신탁제도 역시 법에 관한 내용이기 때문에 조금 어렵고 생소할 수 있습니다. 최대한 쉽게 설명드릴 테니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신탁의 정의입니다. 신탁이 뭐냐? 신탁이란 신탁을 설정하는 자, 위탁자라고 그러죠. 그리고 신탁을 인수하는 자, 수탁자라고 합니다. 이런 위탁자와 수탁자 사이의 신인관계에 근거해서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 재산의 소유권을 이전하고, 이게 중요합니다. 신탁이 설정되면은 신탁 재산의 소유권이 위탁자에서 수탁자로 넘어갑니다. 자, 그래서 특정 재산의 소유권을 이전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일정한 자, 수익자라 그러죠. 수익자의 이익 또는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을 관리, 처분하게 하는 법률 관계를 말합니다. 신탁 관계인 보겠습니다. 방금 위탁자 설명드렸죠. 자기 재산을 출연해서 신탁을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리고 수탁자, 위탁자로부터 신탁 재산을 받아서 재산을 관리 또는 처분하는 사람을 말하고요. 마지막으로 수익자, 신탁 재산의 원본이나 수익으로부터 이익을 얻는 사람을 말합니다. 자, 그래서 위탁자와 수익자가 일치할 수도 있고요. 이걸 자익신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위탁자가 자기 재산을 수탁자에게 맡기면서 나에게 수익을 달라,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이런 위탁자와 수익자가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걸 타액신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위탁자가 자기 재산을 수탁자에게 맡기면서 이 재산에서 나오는 수익을 내 자식에게 줘라,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수익자가 사망한 경우 그 수익자가 갖는 수익권이 소멸하고 타인이 새로운 수익권을 취득하는 형태의 신탁도 가능합니다. 이걸 수익자 연속 신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갑하고 을이 신탁 계약을 체결하면서 먼저 수익자를 갑 자신으로 해놓고, 내가 죽으면 A가 수익자가 되고 A가 죽으면 B가 수익자가 되고, 이런 식으로 수익자가 연속하는 형태의 신탁 역시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자익신탁, 타액신탁, 수익자 연속신탁 뒤에서 다시 한번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신탁의 법률관계 보겠습니다. 먼저 위탁자는 그가 보유한 일정한 재산을 신탁 재산으로 제공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신탁 계약의 내용에 따라서 그 신탁 하기로 한 재산을 수탁자에게 제공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위탁자가 제공한 신탁 재산의 소유권은 수탁자에게 이전한다 그랬죠. 그래서 현금, 신탁 재산이 현금이다. 그럼 현금 소유권은 수탁자에게 가는 거고, 신탁 재산이 부동산이다. 부동산의 소유권 역시 수탁자에게로 이전됩니다. 그래서 부동산의 경우에는 신탁을 이유로 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집니다. 자, 그래서 참 불안하죠. 내 재산을 맡겼는데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넘어가. 이거 불안해서 이거 맡기겠습니까? 근데 전혀 불안해 하실 필요가 없다. 왜? 이런 신탁 재산의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넘어가긴 하지만 이런 신탁 재산이 수탁자의 고유한 재산이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이 고유한 재산이 되는 것은 아니다. 이 의미에 관해서는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수탁자는 신탁 재산에 대한 권리 의무의 귀속 주체로서 신탁 재산의 관리 혹은 처분 등
신탁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수익자의 이익을 위해서 신탁 사무를 처리해야 하고요. 근데 수탁자는 이런 신탁 재산을 자신의 고유 재산과 분리해서 별도로 관리해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예컨대 신탁 재산이 현금이다. 그럴 경우에는 별도 계좌를 개설해서 그 계좌에 자기 이제 돈이 들어있는 계좌가 아니고 신탁 재산을 위한 별도 계좌를 개설해서 그 계좌에 보관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어쨌든 자신의 고유 재산과 분리해서 별도로 관리해야 된다. 섞이면 안 된다. 그리고 수탁자는 신탁 재산으로부터 이익을 얻을 수 없습니다. 자, 물론 수탁자는 위탁자와의 계약에 근거해서 일정한 수수료를 받을 수는 있겠죠. 하지만 이런 정해진 수수료 외의 이익을 얻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별도 계좌에 보관된 현금에서 이자가 발생한다. 그 이자 자기가 가질 수 없습니다. 다 그냥 신탁 재산에 포함된 그런 재산이 되는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 수익자는 신탁 재산으로부터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권리, 즉 수익권을 가집니다. 자, 그래서 이런 수익권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경제적 이익을 향유할 권리인 자익권, 그리고 수익 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법률에 의하여 인정되는 공익권,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고, 수익 채권은 수탁자에게 신탁 재산으로부터 발생한 수익을 요구할 수 있는 청구권. 일반적으로 뭐 수익권이라 하면 수익 채권을 말합니다. 그리고 공익권은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제 현금을 A에게 신탁을 했습니다. 근데 그 신탁 계약의 내용이 뭐냐? 그냥 A, 너는 내 현금을 그냥 보관만 하고, 그래서 그 보관한 돈에서 월 얼마씩 나에게 달라. 이런 내용의 계약이 체결됐습니다. 근데 A가 이제 제 현금을 이제 보관하는 중에 그걸 투자해서 풀리려는 생각을 가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먼저 그런 이제 투자 계획을 제가 사전에 눈치를 챘다. 그러면 제가 그 A에게, 수탁자인 A에게 그 투자 계획을 중지해 달라. 이렇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게 수탁자에 대한 유지 청구권인데요. 유지라 하면 이제 법률 용어인데 중지, 일반 용어로는 중지입니다. 그 투자 계획을 중지해 달라. 이렇게 청구할 수 있고요. 근데 이제 제가 뒤늦게 안 겁니다. A가 이걸 이제 어디에 투자한 이유 뒤늦게 알았다. 그럴 때는 그걸 취소할 수 있는 그런 권리도 있습니다. 그래서 신탁 위반 법률행위에 대한 취소권. 자, 이거는 다 이런 공익권은 다 이런 수익 채권을 확보하기 위한 권리입니다. 일단 위탁자가 자신의 재산을 신탁을 했습니다. 신탁한 이후에 위탁자가 이제 그 사업상 채무를 지게 됐습니다. 근데 그 위탁자가 이제 채무를 변제를 못하죠. 그러면 위탁자의 채권자가 신탁된 재산을 압류해서 그걸 집행할 수 있을까요? 네, 못합니다. 왜? 아까 계속 설명드렸지만 신탁 재산의 소유권은 위탁자에서 수탁자로 넘어간다고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위탁자의 채권자들이 그 신탁 재산을 압류하거나 집행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 법적으로 그 재산은 위탁자의 재산이 아니고 수탁자의 재산이기 때문이죠.
자, 그럼 반대로 수탁자가 재산을 이제 이렇게 신탁받은 이후 이제 수탁자가 사업을 하다가 빚을 졌다. 근데 빚을 못 갚았다. 그럼 수탁자의 채권자가 신탁 재산을 압류해서 집행해 갈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법상으로 신탁 재산은 수탁자의 재산이기 때문에. 자, 근데 그게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은 불안해서 어떻게 신탁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신탁 재산은 법상으로 수탁자의 재산이라 하더라도 수탁자의 채권자가 그걸 압류해서 집행해 갈 수 없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리고 신탁 재산은 수탁자의 상속 재산에 속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수탁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그걸 수탁자의 배우자나 자식들이 상속받지도 못합니다. 그리고 수탁자가 이혼하더라도 재산 분할의 대상도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탁자가 파산하는 경우 신탁 재산은 수탁자의 파산 재단을 구성하지도 않고 수탁자에 대한 회생 절차가 진행되는 경우 개인 회생 재단을 구성하지도 않습니다. 자, 이렇게 신탁 재산은 비록 법상으로 수탁자의 소유에 속한다 하더라도 수탁자의 고유 재산과 별도로 이렇게 취급되기 때문에 위탁자는 안심하고 자신의 재산을 신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의사능력과 행위능력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자, 의사능력이란 자기 행위의 의미나 결과를 판단할 수 있는 정상적인 정신능력을 말하는데요. 일반적으로 중증 지적장애인, 중증 치매 노인, 유아, 술에 만취한 사람들은 의사능력이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의사능력이 없는 자가 법률행위, 물건을 사거나 혹은 물건을 팔거나 이런 법률행위를 한 경우는 무효라고 봅니다. 당연 무효. 이에 반해서 행위능력이란 단독으로 유효하게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데요. 이런 행위능력이 없는 자가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는 법정 대리인이 취소해서 무효로 만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앞에 의사능력이 없는 자가 법률행위를 하면은 그건 당연 무효. 행위능력이 없는 자가 법률행위를 하면은 취소를 통해서 무효로 만들 수 있다. 자, 이제 강제 집행을 면하기 위한 신탁의 가능성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경증 발달장애인 갑은 직장 동료 을로부터 협박을 당했고요. 그래서 5곳의 은행을 혼자 방문해서 총 8,800만 원을 대출받아서 이걸 을에게 주었습니다. 자, 이와는 별도로 을에게 주었고요. 근데 이게 돈을 쓴 사람은 을이지만 돈을 빌린 사람은 갑이죠. 그러니까 은행들은 누구한테 돈을 갚으라고 하나요? 갑에게 돈을 갚으라고 그러겠죠. 그래서 채권자인 은행들로부터 채무 이행을 독촉받던 갑은 이와는 별도로 병으로부터 노동착취에 대한 합의금 8천만 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자, 근데 합의금 외에, 이 합의금 8천만 원 외에 특별한 재산이 없는 갑은 이 8천만 원을 신탁해서 매달 일정액을 지급받아 이를 바탕으로 생활하고자 합니다. 자, 그래서 먼저 갑은 채권자인 은행들에 대하여 대출금 채무를 변제해야 할까요? 네, 변제해야 됩니다. 왜? 갑에게 이런 돈을 빌릴 수 있는 의사능력이 없다고 볼 수 있을까요? 아까 의사능력의 경우 자기 행위의 의미를 판단할 수 있는 정상적인 정신능력이라고 말했는데, 이런 경증 발달장애인 같은 경우는 돈을 빌리는 정도 행위에 관해서는 의사능력이 없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무효라고, 당연 무효라고 볼 수 없고요. 다음으로 이제 행위 능력이 없다고 볼 수 있느냐. 행위 능력은 단독으로 유효하게 법률 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인데, 행위 능력 같은 경우는 행위 능력을 제외하는 사유가 있어야 되는데, 근데 뭐 성년후견 심판을 받았다든지 한정후견 심판을 받았다든지 이런 사유가 있어야 되는데, 갑은 그런 후견 심판을 받은 사실도 없습니다. 그래서 행위 능력이 없음을 이유로 취소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 안타깝지만 갑은 은행에 대해서 8,800만 원을 원칙적으로 갚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갑이 은행들로부터 강제 집행을 면하기 위해서 신탁을 할 수 있을까요? 자, 신탁을 하면은 이 8,800만 원의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가죠. 그러면 은행이 그걸 집행 못 할 거 아닙니까? 자, 이런 경우 가능한지 한번 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런 경우 신탁은 어렵다. 왜? 신탁법 제8조를 보시면 먼저 1항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여기서 아까 예에서 채무자는 갑이 되겠고 채권자는 을이 되겠죠. 그래서 갑이 은행을 해함을 알면서 신탁을 설정한 경우, 채권자, 은행은 수탁자가 선의일지라도, 여기서 선의란 말은 그 채무 면탈의 목적을 몰랐다는 겁니다. 채무를 이제 면탈할 목적을 몰랐다, 수탁자가 몰랐다 할지라도 수탁자나 수익자에게 이 신탁 계약의 취소나 원상 회복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6항 보시면 위탁자가 갑이죠. 갑이 이제 신탁을 했으니까 위탁자와 사회 신탁의 설정을 공모하거나 위탁자에게 사회 신탁의 설정을 교사, 방조한 수익자 또는 수탁자는 위탁자와 연대해서 이로 인하여 채권자가 받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단순하게 신탁계약이 취소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고, 그런 신탁계약을 체결한 위탁자 또는 수탁자까지 채권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결국 신탁법 제8조의 취지는 그런 강제 집행을 면하기 위한 신탁은 위법한 행위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강제 집행의 목적이 드러난 경우에는 신탁계약 체결이 조금 곤란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계약 및 유언에 의한 신탁입니다. 신탁은 계약의 위탁자와 수탁자 사이의 계약에 의해서 체결될 수 있고요. 이런 계약에 의한 신탁은 불요식 계약입니다. 즉 일정한 방식이 요구되지 않는 계약입니다. 그래서 위탁자와 수탁자 사이 말로도 신탁계약의 체결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신탁계약처럼 중요한 내용의 계약을 말로만은 체결할 수 없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신탁계약서 상세한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해서 신탁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리고 발달장애인 당사자가 위탁자인 경우에는 당사자용으로 제작된 쉬운말 버전 계약서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위탁자의 유언에 의한 신탁 역시 가능하고요. 자, 아까 자액신탁의 개념은 살펴봤죠. 자액신탁이란 위탁자하고 수익자가 일치하는 경우, 그러니까 위탁자 자신이 곧 수익자인 경우, 이걸 자액신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자익신탁의 경우는 위탁자의 일방적 의사로 신탁이 종료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해관계에 있는 제3자가 없죠. 위탁자가 일방적 의사로 신탁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신탁법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익신탁이라 하더라도 위탁자와 수탁자가 달리 정하면은, 그 양자의 합의로만 신탁을 종료하게끔 정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당사자가 특별히 그런 식으로 합의로 종료하기로 정하지 않았다. 그럴 경우에는 위탁자의 일방적 의사로 신탁을 종료시킬 수 있다. 그런 의미입니다. 이런 자익신탁의 활용 사례 보겠습니다. 지적장애인 갑 32세 남성이고요. 이 갑은 일용노동직에 종사하면서 매달 150만 원의 소득을 얻고 있습니다. 네, 이 갑은 소득의 대부분을 유용비로 탕진하였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갑은 아버지가 사망하셔서 약 5천만 원의 현금을 상속받게 되었습니다. 근데 갑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평소 이렇게 생활 습관으로 봤을 때 내가 이거 뭐 아버지한테 받은 5천만 원 금방 다 써버릴 것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갑은 한국자폐인사랑협회에 연락을 해서 자기가 아버지로 받은 5천만 원 그리고 매달 버는 150만 원을 모두 신탁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 갑은 그 수탁자인 한국자폐인사랑협회로부터 매주 25만 원씩을 정기적으로 지급받고 있고요. 그 이외에도 뭐 치과 치료를 받는다든지 여행을 간다든지 이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또 비정기적으로 필요한 돈을 지급받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그 돈 관리가 혼자서 돈 관리가 어려운 경우, 그러니까 적절한 돈 관리가 어려운 경우 이렇게 신탁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타액신탁입니다. 타액신탁 아까 말씀드렸듯이 위탁자와 수익자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위탁자와 수익자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자, 이런 타액신탁의 경우에는 이해관계인 제3자, 수익자가 있죠. 그래서 위탁자가 일방적 의사로 신탁을 종료시킬 수 없습니다. 반드시 수익자와의 합의가 있어야지만 신탁을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 이런 타액신탁의 활용 사례 하나 보겠습니다. 70세 갑, 퇴직 공무원이고요. 부인은 4년 전에 돌아가셨고, 그리고 아들 2명이 있습니다. 장남은 비장애인이고, 차남은 지적장애가 있습니다. 그리고 장남은 분가에서 근처에 거주하고 있고, 현재 갑은 차남, 병과 함께 본인 명의의 단독주택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갑의 재산으로는 지금 살고 있는 단독주택, 약간 시가가 약 5억 원 정도고요. 그 외에 또 5억 원 정도의 현금이 있습니다. 그리고 갑과 병은 공무원 연금과 그 위 5억 원에서 나오는 약간의 이자 수익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갑의 이제 앞으로의 계획은 뭐냐? 먼저 현금 자산 5억 원은 차남 병에게 상속시키고, 차남 병이 이 5억 원을 바탕으로 시설에 입소해서 제 생활을 유지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차남어린이 좀 의사결정 능력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는 혼자 생활하기 어렵다 이렇게 판단해서 돈을 이제 차남에게 물려주고, 그래서 그 돈을 바탕으로 좋은 시설에서 이제 생활을 하기를 바라고 있고요. 그리고 이 주택은 장남어에게 물려줄 그럴 계획입니다.
근데 최근 장남이 사업을 하는데 사업이 잘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일단 근데 아버지한테 이제 5억 원이 있다는 걸 알고 있죠. 그러니까 계속 이제 아버지 찾아와가지고 아버지 돈 좀 빌려주세요. 항상 이제 자식들은 빌려달라고 그러죠. 빌려달라고 합니다. 근데 빌려주면은 사실상 받기 어렵죠. 그래서 자꾸 빌려달라고 합니다. 근데 몇 번 거절했습니다. 안 된다. 이 돈은 네 동생 줘야 된다. 내가 죽으면 네가 돌볼래. 네 못 돌보잖아. 그럼 이 돈이라도 가지고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네 동생이. 몇 번 거절했습니다. 근데 장남은 계속해서 아버지 제가 그거 달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좀 주시면 제가 불려서 더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 그런 식으로 이야기가 오고 가고 있습니다. 이제 아버지는 불안한 거죠. 뭐가 불안하냐? 일단 처음 먼저 자기 마음이 약해질까봐. 장남이 그렇게 막 힘들다 그러니까 마음이 약해져서 장남한테 자기가 이제 돈을 빌려줄까봐, 줄까봐. 두 번째는 또 지금은 이제 괜찮은데 좀 자기 이제 본인이 나이가 더 들고 그래서 좀 정신이 흐려지면은 장남이 그냥 돈을 좀 이렇게 가져갈까봐. 불안한 겁니다. 자, 이런 불안감 때문에 갑은 한국자폐인사랑협회에 차남병을 수익자로 해서 5억 원을 신탁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 5억 원의 소유권은 누구한테 갔죠? 수탁자인 한국자폐인사랑협회에 갔죠. 그렇기 때문에 장남이 이제 함부로 그걸 가져갈 수 없겠죠. 그래서 와서 이야기를 하면은 이제 나는 자폐인사랑협회에 맡겼기 때문에 나는 모르겠고 네가 그러면 자폐사랑협회하고 이야기해봐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자폐사랑협회는 장남한테 연락이 오면 신탁 계약의 내용에 따라서 병에게만 일정한 돈을 줘야 되지 당신에게는 줄 수 없습니다. 이렇게 거절하면 되는 것입니다. 네, 이런 식으로 또 타액신탁은 활용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유언 대용 신탁입니다. 자, 유언 대용 신탁이란 아까 유언에 의한 신탁하고는 다릅니다. 유언 대용 신탁은 계약에 의한 신탁 일종인데 유언을 대신해서 사용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유언 대용 신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유언 대용 신탁 개념 간단합니다. 위탁자가 죽어야지만 수익자가 수익권을 가지거나 행사할 수 있는. 그러니까 위탁자가 죽어야지만 수익자가 수탁자로부터 일정한 수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내용의 신탁을 의미합니다. 자, 그래서 유언 대용 신탁은 어떤 의의가 있느냐? 상속인이 재산을 적절히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거나 제3자로부터 재산상 피해를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 유언 대용 신탁을 활용하면 법정 상속이나 유증에 의할 때보다 상속인에게 바람직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잘 이해 안 되시죠? 예를 하나 보겠습니다. 자, A에게는 지적장애가 있는 아들 B가 있습니다. A는 재산으로 4억 원 상당의 X 건물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X 건물로부터 월 200만 원의 월세 소득을 얻고 있습니다. 아들 B는 생활비를 며칠 만에 유흥비로 다 써버리는 등 무분별한 소비 성향을 가지고 있고요. 그뿐만 아니라 주변 친구들로부터 재산상 피해를 당한 적도 몇 번 있습니다. 아버지 A는 이제 자기가 사망한 이후에도 아들이 X 건물에서 나오는 이런 월세를 바탕으로 평생 동안 안정적 생활을 유지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 X 건물이 법정 상속이나 유증을 통해서 그 소유권이 아들에게 넘어갔다. 그러면 그 아들 B가 그 건물의 관리 혹은 처분 권한을 가지게 되겠죠.
그렇게 됩니다. 그 소유권이 아들에게 넘어갔기 때문에 아들이 알아서 관리하고 알아서 처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아들의 평소 소비 성향이나 그 다수의 피해 경험 등을 고려할 때 과연 그 X근무를 적절하게 관리하면서 그에서 나오는 수익을 바탕으로 자신의 생계를 잘 유지할 수 있을지 매우 의심스러운 것입니다. 자, 이럴 경우 아버지가 재산 관리를 맡기기에 적합한 법인이나 혹은 개인에게 아들 B를 수익자로 해서 유언 대용 신탁 방식으로 건물을 신탁하면은 자신이 의도하는 바를 달성할 수 있겠죠. 달성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기가 죽기 전까지는 그 수익을 그냥 자기가 가지고 자기가 죽은 이후부터 아들에게 그 수익이 귀속되도록 해두는 겁니다. 자, 그러면 신탁을 통해서 그 건물의 소유권은 수탁자에게 갔죠. 그러니까 아들이 그 X 건물을 자기 마음대로 임의로 처분할 수 없겠죠. 다만 신탁 계약의 내용에 따라서 거기에서 나오는 수익만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 수익자 연속 신탁 보겠습니다. 수익자 연속 신탁의 개념은 아까 설명을 드렸죠. 수인의 수익자가 순차적으로 연속하는 형태의 신탁. 그래서 예를 들어서 위탁자 갑이 살아있는 동안은 자기에게 신탁 수익을 지급하고 자기가 사망한 후에는 자기 자녀들에게 균분하여 신탁 수익을 지급하고 자녀들까지 모두 죽은 이후에는 제3자 을에게 그 신탁 원본을 지급한다. 이런 내용의 신탁. 자, 이런 내용의 신탁이 수익자 연속 신탁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이런 수익자 연속 신탁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견해가 대립했습니다. 근데 신탁법 개정을 통해서 이런 수익자 연속 신탁을 명문으로 인정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는 수익자 연속 신탁이 가능하다는데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으로 수익자 연속 신탁이 과연 그러면 어떤 의의가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피상속인은 누구죠? 재산을 갖다 상속해 주는 사람이죠. 피상속인은 수익자의 연속 신탁을 통해 사망한 후에도 자신의 재산을 관리하고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질 수 있다. 자,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재산으로 이제 부동산으로 아파트가 하나 있는데 일단 그 제 소유의 아파트를 유증의 방식을 통해서 저희 이제 아내에게 물려주면서 제 아내에게 말합니다. 내가 당신에게 이 아파트를 줄 테니까 내가 죽으면 당신이 가지고, 근데 당신이 이제 죽을 때는 반드시 우리 딸에게 넘겨줘라. 자, 그런 유언이 효력이 있을까요? 효력 없습니다. 일단 제 사망해서 제 아파트가 저희 아내에게 넘어가면은 그냥 저희 아내 소유가 되죠. 그래서 그걸 제 딸에게 주던 혹은 또 제 3자에게 주던 그거는 저희 아내가 결정할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제가 저희 아내에게 부탁을 하더라도 반드시 제 살아있을 때 그 계획대로 제 아파트의 소유권이 이전에 간다고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자, 근데 그게 아니고 제가 신탁 계약을 통해서 수탁자에게 제 아파트를 신탁을 하고 신탁을 하면서 제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저를 이제 수익자로 지정하고 제가 사망한 후에는 저희 아내를 수익자로 또 지정하고 또 배우자가 그러니까 아내가 죽은 경우에는 저희 딸을 수익자로 지정하는 그런 수익자 연속 신탁을 체결했다. 그러면 제가 살아있을 때 의지대로 제 아파트의
소유권이 쭉, 그러니까 그 소유권이라는 정확한 개념은 아니에요. 수탁자가 소유권을 가지기 때문에 제 아파트에 관한 수익권을 제가 의욕한 대로 그 흐름을 이어갈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런 수익자 연속 신탁을 잘 활용하면은 죽은 이후에도 살아있을 때의 계획대로 그 재산의 흐름을 이어갈 수 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신탁을 잘 활용하면은 효도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왜? 그 상속을 통해서 재산이 소유권이 넘어간다. 그러면 그 자식이 그냥 그 소유권을 그 재산에 관한 처분권, 관리권을 다 가지게 되죠. 하지만 이런 신탁을 잘 활용하면은 그 부모가 살아있을 때 계획대로 이런 그 재산에 관한 수익권을 누가 가질지를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신탁을 잘 활용하면은 잘 효도를 받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 수익자 연속 신탁을 잘 활용하면은 피상속인은 자신의 의도가 적절히 실현될 수 있는 다양한 재산 이전의 구조를 설계할 수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예컨대 A가 공익단체에 자신의 재산을 기부하고 싶지만 배우자의 생계도 걱정되는 경우, 자, 이럴 경우 A가 유언 방식에 따른다면 공익단체에 기부하거나 혹은 배우자에게 유정하거나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자기가 의도하는 바를 다 실현할 수는 없겠죠. 근데 이럴 경우 A가 수익자 연속 신탁을 활용한다면 배우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배우자를 수익자로 하고 배우자가 죽은 이후에는 공익단체를 수익자로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재산의 기부, 배우자 생계 유지라는 자신의 의도를 모두 실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계약기간의 만료 등으로 신탁이 종료되는 경우 원칙적으로 남아있는 신탁 재산은 수익자에게 귀속됩니다. 수익자에게 귀속됩니다. 다만 신탁 행위로 신탁 재산의 자녀 재산이 귀속될 자, 그걸 귀속 권리자라고 하는데요. 귀속 권리자를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귀속 권리자에게 남아있는 재산이 귀속됩니다. 자, 그리고 수익자 또는 귀속 권리자로 지정된 자가 자녀 재산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는 경우에는 그 자녀 재산은 위탁자에게 귀속되고 위탁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에게 귀속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뭐 원칙적으로 신탁 재산, 남아있는 신탁 재산은 수익자로 간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타액 신탁과 증여세입니다. 타액 신탁, 위탁자와 수익자가 일치하지 않는 그런 형태의 신탁을 말하죠. 자, 이런 타액 신탁의 경우에는 제3자인 수익자는 위탁자가 신탁한 재산으로부터 일정한 이익을 얻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거는 증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증여세를 납부해야 됩니다. 다만 이 증여세는 실제로 수익을 얻었을 때 납부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실제로 이제 재산이 그 신탁 재산으로부터 실제로 이런 돈이나 돈이 들어왔을 때 그때 증여로 간주돼서 증여세를 내는 것입니다. 자, 다만 친족간 증여재산 공제 규정 아시죠? 그래서 특히 이제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가 문제되는데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는 10년에 5천만 원까지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10년에 5천만 원. 다만 이거는 이제 받는 사람 기준입니다. 그래서 예컨대 할아버지로부터 3천만 원 받았다. 근데 10년이 되기 전에 또 아버지로부터 3천만 원 받았다. 그러면 5천만 원을 초과하는 1천만 원에 관해서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받는 사람 기준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뭐 신탁의 경우에도 당연히 친족간 증여재산 공제 규정은 적용되기 때문에 그 수익이 5천만 원, 10년에 5천만 원까지는 비과세, 5천만 원 넘었으면 증여세 부과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 장애인 특별부양신탁 보겠습니다. 장애인 특별부양신탁이란 장애인이 부모 등으로부터 일정한 재산을 증여받은 후 신탁업자에게 신탁하면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것을 전제로 최대 5억 원까지 증여세가 면제되는 제도를 말합니다. 그래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관련 규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이게 어떻게 됐냐. 부모로부터 장애인 자식이 현금 등을 증여받은 후 장애인 자녀가 직접 위탁자가 돼서 수탁자에게 맡기는 경우, 뭐죠? 자의 신탁의 경우에만 장애인 특별부양신탁이 인정되었는데 2020년부터는 그게 아니고 부모가 그냥 직접 위탁자가 되고 위탁자가 돼서 자녀를 수익자로 하는 경우, 즉 타액 신탁의 경우에도 이런 장애인 특별부양신탁이 인정되게끔 법을 개정했습니다. 자, 그래서 증여세 면제 혜택을 받기 위한 요건 보겠습니다. 먼저 자액 신탁의 경우 신탁 재산은 금전, 유가조건 또는 부동산이어야 되고요. 그러니까 신탁 재산이 채권이어서는 안 됩니다.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이어야 되고요. 그리고 증여받은 재산 전부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에게 신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인 간의 민사신탁에는 면세 혜택 없습니다. 그리고 그 장애인이 신탁의 이익 전부를 받는 수익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신탁 기간이 그 장애인이 사망할 때까지도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타액 신탁도 인정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타액 신탁의 경우에는 역시 신탁 재산은 금전, 유가증권 또는 부동산이어야 되고, 그리고 신탁업자에게 신탁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 장애인이 신탁의 이익 전부를 받는 수익자가 돼야 되고, 그리고 장애인이 사망하기 전에 신탁이 해지 또는 만료되는 경우에는 자녀 재산이 그 장애인에게 귀속되어야 되고요. 장애인이 사망하기 전에 수익자를 변경할 수 없고요. 그리고 장애인이 사망하기 전에 위탁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신탁의 위탁자 시기가 그 장애인에게 이전되어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한번 이제 장애인 특별 부양 신탁으로 신탁이 이루어지면은 그 신탁된 재산은 일단 그 장애인을 위해서만 사용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겠죠. 그걸 장애인 특별 부양 신탁한다고 해서 이렇게 증여세를 면제를 해줬는데 그걸 갖다가 뭐 중도에 다른 목적으로 쓰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일단 이제 장애인 특별 부양 신탁 형태로 신탁이 되면은 끝까지 수익자를 위해서만 신탁 재산이 쓰여져야 된다. 자, 근데 이 장애인 특별 부양 신탁은 한계가 있습니다. 일정 한계가 있는데 그게 뭐냐? 원칙적으로 신탁 재산 원본을 사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최근에 좀 개선이 됐는데 그 내용을 보겠습니다. 장애인 특별 부양 신탁의 경우 2019년까지는 일정한 범위의 의료비, 간병인 비용, 교육비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신탁 재산 원본을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자, 이런 이유 때문에 그 장애인 특별 부양 신탁은 그 실효성에 관한 의문이 지속적으로 제기됐고요. 실제로 그 사용하는 애도 거의 없었습니다. 자, 이런 이제 비판을 받아들여서 2020년 이제 법 개정을 통해서 신탁 재산의 원금에서 이제 의료비 등을 제외하고도 150만 원까지 생활비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150만 원 뭐냐? 그 이자가 20만 원이다. 그러면 원금에서 130만 원까지. 150만 원까지는 150만 원 찰 때까지 생활비를 원금에서 쓸 수 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제 150만 원까지의 생활비를
원금에서 쓸 수 있기 때문에 150만 원에서 정확하게 말하면 150만 원에서 부족한 금액을 원금에서 쓸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이제 장애인 특별 부양 신탁이 어느 정도 의미를 갖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부족하죠. 뭐 이렇게 재산이 많은 분들 중에서는 이렇게 자식에게 더 많은 신탁 재산에 더 많은 생활비를 제공하고자 하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아직 부족하지만 그래도 과거보다는 장애인 특별 부양 신탁이 어느 정도 의미를 갖게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만약 이제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이제 원금을 사용했다. 그러면 바로 증여세 부과됩니다. 이런 신탁 제도와 후견 제도의 상호관계에 대해서 좀 살펴볼 건데 그 전에 후견에 관해서 핵심적인 내용만 간단하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후견 유형에 따른 행위 능력 제한 여부인데, 그래서 후견 제도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누가 후견인이 될지, 그리고 그 후견인이 어떤 범위의 대리권을 가질지, 이런 후견의 내용이 법원의 심판을 통해서 결정되는 법정 후견이 첫 번째고요. 그리고 이러한 후견의 내용이 당사자들 사이 후견 계약에 의해 정해지는 임의 후견이 두 번째입니다. 그리고 법정 후견은 다시 세 가지로 나뉘는데요. 성년 후견, 한정 후견, 특정 후견.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자, 그리고 법정 후견의 한 유형인 성년 후견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피성년 후견의 행위 능력이 제한됩니다. 아까 행위 능력 뭐라고 그랬죠? 당사자가 혼자서 유약의 법률 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 그걸 행위 능력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피성년 후견인이 단독으로 법률 행위를 하면은 후견인이 그걸 취소해서 그냥 소급적으로 무효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정 후견의 경우에는 그 한정 후견 심판문에 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서 해야 하는 법률 행위를 쭉 열거를 해두거든요. 그래서 예컨대 한정 후견 심판문에 카메라 처분 행위가 동의 유보 행위로 되어 있다. 그럴 경우에는 피한정 후견인은 혼자서 유하게 카메라를 팔 수 없습니다. 만약 피한정 후견인이 한정 후견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카메라를 팔았다. 그러면 한정 후견인이 그 행위를 취소해서 무효로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이에 반해서 특정 후견이나 임의 후견의 경우에는 절대로 피후견인의 행위 능력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설령 그 특정 후견인이나 임의 후견인이 카메라를 팔 수 있는 대리권한이 있다. 그런 경우라 하더라도 피후견인은 혼자서 유하게 카메라를 팔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년 후견 제도의 보충성 원칙 보겠습니다. 성년 후견 제도 보충성 원칙이란 당사자의 의사결정을 지원할 수 있는 다른 의사결정 지원 제도가 있으면은 우선적으로 그것을 활용해보고 그러한 제도로서 충분한 의사결정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후견이 개시될 수 있다. 그런 원칙입니다. 그래서 성년 후견 제도는 의사결정 지원의 여러 가지 수단 중에서 최우수단입니다. 최우수단. 자, 이걸 항상 염두에 두시면 됩니다. 자,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 바탕으로 후견과 신탁의 상호 보완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먼저 후견에 의한 신탁의 보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위탁자에게 신탁 계약 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한 경우 후견인이 신탁 계약을 체결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일단 위탁자가 그 발달장애 등으로 인해 의사결정 능력이 부족하다. 이럴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쉬운 말 버전 계약서 등을 이용해서 최대한 쉽게 신탁의 내용을 설명드립니다. 다만 이런 과정을 통해서도 위탁자가
신탁계약의 중요 내용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 무리하게 그 위탁자와 직접 신탁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면은 나중에 그 신탁계약의 효력 유무에 대한 다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이 딱 나타나가지고, 아니 얘가 뭘 안다고 얘가 위탁자가 돼서 계약을 체결해. 얘는 신탁계약 체결하는 의사능력이 없어. 그러니까 이 계약 무효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특히 신탁 재산의 규모가 상당히 클 때는 이런 다툼의 여지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래서 이럴 경우 무리하게 당사자와 직접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요. 이럴 경우에는 후견인을 선임해서 후견인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나중에 신탁계약의 효력 유무에 관한 다툼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 수익자가 신탁재산 관련 피해를 입은 경우 권한이 있는 후견인이 피해 구제를 위한 민형사상 절차를 진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한번 사례를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갑은 공장에서 일하며 매달 150만 원의 소득을 얻고 있고요. 근데 금전관리에 어려움을 느껴서 한국자폐인사랑협회에 이를 신탁했습니다. 신탁계약의 내용에 따라서 수탁자인 한국자폐인사랑협회는 갑으로부터 매달 150만 원을 신탁받았고요. 그중 일정액을 갑에게 생활비로 취급했습니다. 근데 갑은 2020년 12월부터 지금까지 급여를 전혀 지급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이럴 경우 갑이 체불임금을 지급받아야지만 수탁자인 한국자폐인사랑협회도 신탁재산을 확보할 수 있겠죠. 근데 한국자폐인사랑협회는 이런 체불임금 지급과 관련된 법적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갑이 체불임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갑을 위해 선임된 후견인이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을 한다든지 수사기관에 고발을 한다든지 혹은 체불임금 지급소를 제기한다든지 이런 관련 절차를 진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 신탁에 의한 후견의 보완을 보겠습니다. 먼저 성년 후견 제도를 보충석 원칙에 부합하게 운영하기 위해서는 신탁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까 성년 후견 제도의 보충석 원칙 설명드렸죠. 성년 후견 제도는 의사결정 지원을 위한 여러 가지 제도 중에 최우수단이다. 그래서 의사결정 지원을 위한 다른 제도가 있으면 우선적으로 그 제도를 활용해보고 그것으로 부족할 때 후견 개시 여부를 고려해야 된다. 자, 그래서 이런 의사결정 지원을 위한 다른 제도 중에 대표적인 것이 신탁인 것입니다. 그래서 발달장애인 재산관리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 자, 그런데 당사자에게 상당 정도의 수개점이나 금전 개점이 있다. 자, 그렇다면 바로 후견인을 선임해서 후견인에게 재산관리를 맡기는 것보다는 우선 신탁을 통해서 재산을 관리하고 그걸로서 부족할 때 그 다음에 후견 개시 여부를 고려하는 것이 성년 후견 제도를 그 보충성 이념에 맞게 활용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신탁을 활용해서 후견인의 업무를 경감하고 재산관리의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후견인들, 후견 활동 하시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근데 그 어려움을 호소하는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재산관리입니다. 특히나 재산이 좀 많다. 그럴 경우에는 그 어려움이 훨씬 높은데요. 어려움이 훨씬 큰데요.
그 재산 관리 자체에도 어려움이 있을 뿐더러 가족들하고 갈등을 겪는 경우도 꽤 많습니다. 자, 이런 이유 때문에 후견인을 그만두는 경우도 종종 봤고요. 자, 그래서 이런 경우, 특히나 이제 재산이 꽤 많은 경우에는 이걸 신탁에서 전문성을 갖춘 수탁기관이 관리하게끔 하고, 그를 통해서 후견인 업무를 점검하고 또 재산 관리의 효율성도 높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딱 신탁을 해놓으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가족이 와가지고 막 그에 대해서 막 시비를 건다. 그러면 그 수탁자하고 이야기하세요. 이제는 이제 제 관리 사항이 아닙니다. 수탁자가 이제 신탁 재산을 관리하기 때문에 수탁자와 그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세요. 이렇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신탁은 후견인의 권한 남용을 사전에 예방하는 기능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후견인은 피후견인의 재산상 법률 행위에 관한 대리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법원이나 혹은 후견감독인이 후견 활동에 대해서 감독을 함에도 불구하고 후견인들이 그 대리권한을 남용해서 횡령 등의 위법 행위를 할 가능성은 언제든지 있습니다. 근데 이럴 경우 신탁이 설정됐다. 그러면 신탁 재산의 소유권은 수탁자에게로 이전하죠. 그렇기 때문에 수탁자가 대내외적인 소유자로서 피후견인의 재산을 관리하게 됩니다. 그러면 후견인이 아무리 대리권한이 있다 하더라도 신탁자 재산을 처분할 수 있나요? 못하죠. 못합니다. 왜?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넘어갔기 때문에 처분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이유 때문에 신탁을 잘 활용하면은 후견인의 권한 남용도 예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탁은 행위 능력이 제한되지 않는 피특정 후견인의 지출을 합리적으로 제한하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아까 특정 후견인이나 임의 후견의 경우에는 피후견인의 행위 능력이 제한되지 않는다 그랬죠. 자, 그렇기 때문에 그걸 염두에 두고 사례를 보겠습니다. 특정 후견 심판을 받은 발달장애인 갑. 근데 이 갑이 최근에 사이비 종교 단체에 빠졌고요. 그래서 최소한의 생활비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수입은 모두 그 종교 단체에 기부하고 있습니다. 자, 이때 특정 후견인 을에게 갑의 재산을 관리하고 처분할 수 있는 그런 대리권이 있다. 그런 경우라 하더라도 피특정 후견인 갑은 재산 관리 및 처분에 관한 행위 능력을 제한당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갑은 단독으로 유하게 자신의 재산을 종교단체에 기부할 수 있고요. 을은 행위 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이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 자, 근데 이럴 경우 을이 갑을 대리해서 갑의 재산을 신탁한 다음 신탁 계약의 내용에 따라서 갑이 수탁자로부터 매주 일정한 생활비를 지급받게 한다. 그러면 이런 갑의 적절하지 못한 기부 행위를 제한할 수 있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그렇게 이와 같이 신탁을 잘 활용하면은 이런 특정 후견이나 임의 후견의 약점이라면 약점인 이런 그 후견인이 그 피후견인의 법률 행위를 취소할 수 없는 그런 점도 보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좀 어려운 내용이었을 텐데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